사랑방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워지는 시간, 오늘도 우리 사랑방을 찾아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자, 여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 받으시지요. 잠시 차 한잔하며 쉬어갈까요? 사랑방 교우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런 생각 참 많이 하셨을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평탄하지 못할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자꾸 이런 시련이 닥칠까? 하고 말이지요. 자식들 키우느라 등 뼈가 휘도록 일했고 이제 좀 살만하나 싶으니 몸 여기저기가 고장나고 마음 붙일 곳은 점점 줄어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럴 때면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고 억울한 마음이 불쑥 치밀어 오르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장성숙 교수의 지혜는 바로 그 억울함과 답답함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합니다. 저자는 30년 넘게 수많은 사람의 아픔을 상담해 오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소위 꽃길만 걷는 것 같은 사람들은 사실 아주 특수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생은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위태롭고 예상치 못한 시련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들으니 어떠신가요? 아,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은 안도가 되지 않으시나요? 인생이 원래 지뢰밭이라면 우리가 길을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건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 운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길 위에 돌이 있었을 뿐인 것이지요. 장성숙 교수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주문 하나를 건넵니다. 바로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이 말을 들으면 아니, 안 되는 게 어떻게 더 좋아?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부르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내 생각대로 안 된 덕분에 내가 미처 몰랐던 더 큰 위험을 피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큰맘 먹고 투자한 돈을 잃었을 때,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서운한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이때 안 되면 더 좋고를 읊조려 보는 겁니다. 돈을 잃었지만 이 일로 인해 더 큰 사기를 당하지 않게 되었으니 다행이다. 그 사람과 멀어졌지만 덕분에 내 곁을 지켜주는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니 더 좋다라고 말이지요.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나를 던져버리는 대신 그 상황을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재료로 써버리는 능동적인 수용입니다. 이런 태도는 동양의 성현 노자가 말한 무의자연의 지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노자는 물처럼 살라고 했습니다. 물은 앞에 바위가 있으면 싸우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바위를 휘감아 아래로 흘러갈 뿐이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일을 억지로 되게 하려고 안달복달하며 나를 볶아치면 결국 상처 입는 건 내 영혼뿐입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게 지금은 나에게 더 좋은 길인가 보다 하고 흐름에 몸을 맡기는 유연함이 우리 중장년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불안하고 외로운 건 세상이 험해서라기보다 세상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통제라는 짐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라는 마음으로 살면 세상에 나를 무너뜨릴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오늘 하루 혹시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셨나요? 자식에게 건넨 말이 무시당해 속상하셨나요? 그때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해 보세요. 그래,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지.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이 짧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바람도 결국은 지나갈 것이고 그 끝에는 반드시 맑은 하늘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 가벼워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사이의 문제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 합니다. 사랑방 교우 여러분, 우리 중장년의 삶에서 가장 아프고도 질긴 매듭이 무엇일까요? 아마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평생을 함께해온 배우자와의 관계일 겁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내가 평생 누구를 위해 고생했는데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지요. 분명 사랑해서 한 일이고 가족을 위해 희생한 세월인데 돌아오는 건 무심한 반응이나 서운한 말 한마디일 때 우리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장성숙 교수는 이 고통의 뿌리에 과도한 기대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 신뢰, 배려라는 단어를 아주 고귀한 덕목으로 여기지요. 하지만 이 좋은 것들도 상대에게 강요하거나 내가 준 만큼 돌려받으려 하는 순간 그것은 따뜻한 햇살이 아니라 상대를 숨막히게 하는 올가미가 되고 맙니다. 장 교수의 상담 사례를 보면 많은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 하고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자식을 통해 보상받으려다 관계를 망치곤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인 셈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노자가 도덕경에서 강조한 이름 붙이지 않음의 지혜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자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내 것이라 규정하고 이래야 한다고 고정된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갈등이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배우자 또한 내 마음을 척척 알아줘야 하는 나의 분신이 아니지요. 그들을 있는 그대로의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노자가 말한 자연스러운 흐름, 즉 무위의 태도입니다. 박재희 교수가 말하는 독립적인 군자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진정한 군자는 타인의 평가나 반응에 내 행복을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었다면 그 자체로 내 할 일을 다 한 것이지 그 대가로 상대의 감사나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를 심리학적으로는 심리적 거리 두기라고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타 죽고 너무 멀면 얼어 죽는다는 말처럼 관계에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식의 전화 한 통에 일희일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옆에 있는 배우자의 무심함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이제 그 기대의 감옥 문을 스스로 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자식도 편안해지고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야 배우자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익어갈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장성숙 교수의 말처럼 사랑과 신뢰는 처음부터 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기나긴 세월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효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무언가를 바라기보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줘서 고맙다는 마음으로 그저 묵묵히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마음의 거리를 둘 때 역설적으로 관계는 더 깊고 단단해집니다. 내 마음이 홀가분해지면 상대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에도 가시가 돋지 않고 온기가 서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부모였고 훌륭한 배우자였습니다. 이제는 타인에게 향해 있던 그 따뜻한 시선을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려보세요.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사랑방의 대화도 더 풍성하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조금은 아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진 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한둘쯤은 있기 마련이지요. 친구에게 배신당한 기억, 형제간의 재산 다툼, 혹은 나를 힘들게 했던 옛 직장 상사까지. 그 미움은 마치 가슴 속에 박힌 가시처럼 우리를 평생 괴롭힙니다. 장성숙 교수는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일화를 인용합니다. 감옥 안에서 죄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는 의외로 추운 겨울이 아니라 무더운 여름이라고 합니다. 겨울에는 서로의 체온이 그리워 좁은 공간에서도 옹기종기 모여 서로를 데워주지만 여름에는 옆 사람의 살결만 닿아도 증오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이지요.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너무 뜨겁고 힘들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저 더위를 주는 괴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그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계절이 너무나 혹독한 여름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여유가 없고 고통스러우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사소한 행동도 비수가 되어 꽂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장 교수는 강조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속에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 독은 상대를 해치기 전에 먼저 나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여기서 박재희 교수가 제안하는 인생 팔미의 지혜를 빌려와 보겠습니다. 인생의 8가지 맛 중에는 사람을 대하는 맛이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상대를 나와 똑같은 연약한 존재로 바라보는 연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임종 체험을 해본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죽음의 문턱에서 관 속에 누워보니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도 결국은 나처럼 죽음을 향해 가는 가련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었고 삶의 무게에 눌려 허덕이던 가여운 영혼이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 팽팽했던 미움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집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기댈 곳은 결국 서로밖에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짧은 소풍 같은 인생에서 서로를 미워하며 시간을 보내기엔 우리 삶이 너무나 귀합니다. 장성숙 교수는 말합니다. 상대가 나만큼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만 깨달아도 우리는 훨씬 너그러워질 수 있다고요. 미움은 상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나 자신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가슴 속에 맺힌 그 사람의 이름을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읊조려 보는 겁니다. 너도 참 고달프게 살았겠구나. 너도 참 아팠겠구나. 이 한마디가 상대의 잘못을 덮어주는 면죄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여러분의 마음을 옥죄던 미움의 사슬은 풀어줄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우리가 서로를 어여삐 여기고 온기를 나누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고 천국입니다. 미움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비로소 인생의 참맛, 연민의 맛이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속 가시를 하나둘 뽑아내고 더 가볍고 따뜻해진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미움보다 사랑을 담기에 더 적합하도록 지어졌으니까요. 이제는 그 가벼워진 마음을 단단하게 지탱해 줄 뿌리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흔들릴지언정 꺾이지 않으려면 이 버팀의 미학을 알아야 하거든요. 여러분, 가끔은 인생이 나를 두고 장난을 치는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다 된 밥에 재 뿌리듯 마지막 순간에 일이 어긋나기도 하고 반대로 아무 희망이 없었는데 엉뚱한 곳에서 운이 따르기도 하지요. 장성숙 교수는 우리 한국 축구가 세계 최강 독일을 이겼던 그 기적 같은 순간을 떠올려 보라고 말합니다. 누가 봐도 질 것 같은 경기였지만 끝까지 버텨낸 끝에 승리를 거머쥐었지요.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저는 김해남 전문의가 건네는 위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30년간 정신과 의사로 수많은 아픔을 돌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파킨슨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은 분이지요. 그분은 병마와 싸우며 깨달았다고 합니다. 버티는 삶이란 그저 수동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역동적으로 살아내는 과정이라고 말이지요. 우리는 흔히 버틴다는 말을 하면 억지로 참거나 기운이 빠진 상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김해남 의사는 말합니다. 버티는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일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며 비로소 살아남는 법을 익히게 된다고요. 우리 시니어들이 겪는 신체적 노화나 사회적 상실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이제 다 살았나 보다 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무사히 버텨냈으니 나는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장성숙 교수의 조언처럼 순간을 버티는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의 고통도 외로움도 불안함도 결국은 지나가는 계절일 뿐이지요. 그 계절이 지날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오늘 하루라는 경기장에서 퇴장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의 영역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지켜낸 당신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충분히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이 무겁고 마음이 허전했어도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살아낸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버티는 힘은 근육과 같아서 쓰면 쓸수록 단단해집니다. 내일 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여러분은 능히 버텨내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지난 세월이 선물해준 회복 탄력성이라는 아주 튼튼한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 내뱉어 볼까요? 이제는 우리가 가장 외면하고 싶었던 곳, 바로 나의 부족함을 마주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완벽해져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곤 합니다. 자식들에게는 흠잡을 데 없는 부모여야 하고 친구들 앞에서는 여유 넘치는 모습이어야 하며 나 자신에게는 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하지만 장성숙 교수는 묻습니다. 정말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말이죠.
장 교수님은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30년 상담 전문가인 본인도 일주일 넘는 명상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면 며칠 안 가서 금세 예전에 투덜대는 습관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곤 슬퍼졌다고 해요.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아, 마음의 때를 벗기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이구나. 연습이 더 필요하겠구나 하고 말이지요. 피겨 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가 빙판 위에서 나비처럼 날아오르기까지 2만 시간의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살아온 습관과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뀔 순 없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왜 자꾸 안달복달하며 자신을 다그칠까요? 그것은 어쩌면 나의 수준을 너무 과대평가한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노자는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꾸미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이 흐르다 구덩이를 만나면 채우고 흐르듯 내 부족함도 그저 채워야 할 과정으로 보는 것이지요. 또한 공자가 말한 낙지자, 즉 즐기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군자입니다. 내가 조금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내 수준이 아직 여기까지구나. 하지만 꾸준히 해봐야지라고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지옥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라는 자책 대신 그래, 이게 지금의 나야. 하지만 조금씩 나아질 수 있어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안달복달하며 완벽을 쫓기보다 나의 모자람을 어루만져 주는 너그러운 어른이 되어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의 부족함을 껴안아 줄 때 세상 또한 여러분에게 훨씬 다정해질 것입니다. 남들에게는 관대하면서 왜 유독 자기 자신에게는 인색하셨나요? 오늘 밤에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시긋 미소 지어 주세요. 너도 참 애썼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너는 너라서 참 좋다라고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포근하게 안아주는 치유의 약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 빈자리에 어떤 재미를 채우고 어떤 어른으로 남을지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끔 혼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았나? 내 인생에 무슨 거창한 의미가 있었나? 하고 말입니다. 특히 은퇴를 하거나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나면 마음 한구석에 뻥 뚫린 것 같은 허무함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박재희 교수는 우리에게 아주 명쾌한 답을 들려줍니다. 인생에 꼭 거창한 의미가 있어야 하나요? 의미보다는 재미를 찾으세요. 라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재미는 그저 낄낄거리며 웃는 가벼운 유희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한자로 재미의 미는 맛을 뜻합니다. 즉, 인생의 맛을 느끼며 살라는 것이지요. 친구와 나누는 소박한 술 한 잔의 맛, 산책길에 마주치는 맑은 공기의 맛,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에 푹 빠지는 맛까지. 우리 일상에는 생각보다 근사한 맛들이 참 많습니다. 장성숙 교수가 말하는 그때그때 가볍게 산다는 것 역시 내일의 걱정이나 어제의 후회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오늘이라는 요리가 주는 맛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를 쾌족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발 딛고 있는 이곳에서 상쾌함과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하지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인생이 남들보다 화려한가 따지는 계산적인 머리를 잠시 끄고
온몸으로 지금의 즐거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물 한 잔이 얼마나 시원한지, 손주가 건네는 서툰 그림 선물이 얼마나 예쁜지,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이 얼마나 강인한지. 이런 사소한 것들에서 맛을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더 이상 허무하지 않습니다. 장성숙 교수가 제안하듯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라는 마음으로 상황을 대하면 설령 일이 틀어져도 이번엔 이런 쓴맛이 나네? 다음엔 또 어떤 맛이 날까? 하고 여유 있게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의미의 숫자를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라 맛의 깊이를 더해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거창한 성공이나 명예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오른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다면, 오늘 산책길에서 만난 동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어 주었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충분히 성공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곁에 있는 차 한 잔의 맛은 어떠신가요? 그 따뜻함과 쌉싸름한 맛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재미있게 보내기로 마음먹는 순간 세상은 가장 맛깔스러운 잔치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사랑방의 깊은 밤이 익어갑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어른이 되는 건 아니지요. 우리도 가끔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잘하고 있다는 격려를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장성숙 교수도 책에서 고백했지요. 어른에게도 어른이 필요하다고요. 장 교수님이 들려준 볕단 도둑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무엇인지 큰 울림을 줍니다. 한밤중에 볕단을 훔치던 이웃을 잡은 아들이 도둑을 매질하려 할 때 뒤에서 나타난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야야, 사람을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다. 아버지는 도둑을 몰아세우는 대신 그의 처지를 헤아려 조용히 타일러 보냈고, 수십 년 후 그 도둑은 백발의 노인이 되어 감사의 사죄를 전해왔지요. 진짜 어른이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못을 따지고 훈계하기보다 상대의 아픔과 부끄러움을 먼저 어루만져 줄 아는 넉넉한 말입니다. 노자가 말한 덕이라는 것도 결국 이런 것이지요. 내가 가진 힘으로 상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물처럼 낮은 곳으로 흘러가 만물을 적셔주고 살리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군가에게 지혜로운 이정표가 되어줄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른의 역할이 꼭 대단한 가르침을 주는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장성숙 교수의 상담실을 찾는 노신사가 매번 똑같은 감자 이야기를 67번씩 반복해도 교수는 처음 듣는 것처럼 귀를 기울여 줍니다. 그분에게 필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넘치는 사람에게는 조금 덜어내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모자라서 주눅든 사람에게는 조금 더 보태줄까? 하며 손을 내미는 어른. 그런 어른이 우리 주변에 한 명만 있어도 세상은 참 살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어른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경험을 권위로 내세우는 꼰대가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온기를 나누는 진짜 어른 말이지요. 혹시 지금 나도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드시나요?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이 사랑방으로 오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어른이 되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고생 많았다. 참 잘 살아왔다라고 말해줄 때 우리 가슴 속의 외로움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더 넓은 품을 가지게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그 깊고 넓은 품이 누군가에게는 이 험한 세상에서 유일한 안식처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참 먼 길을 돌아왔지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을 받아들이고 기대를 내려놓고 미움을 씻어내고 부족한 나를 안아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줄 마지막 열쇠를 여러분께 드리려 합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평생을 진리와 사색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그는 80살의 나이로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웠던 그에게 제자가 설탕과 와인을 섞은 물을 한 숟가락 떠 넣어 주었지요. 그 물을 조금 마신 칸트는 아주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것으로 좋다. 이 말은 단순히 만족한다는 뜻을 넘어선 자기 삶 전체에 대한 거대한 긍정입니다. 치열했던 고민도 이루지 못한 아쉬움도 다가오는 죽음조차도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받아들인 현자의 고백이지요. 우리 사랑방 교우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셨나요? 돌아보면 참으로 구불구불한 길이었을 겁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던 날도 있었고 가슴이 터질 듯 기뻤던 날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칸트의 그 한마디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것으로 참 좋았습니다. 자식들이 내 맘 같지 않았어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이만큼 성실하게 살아내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인생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죽음을 성찰하는 것이 오히려 삶을 가장 선명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임종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관 속에서 나와 다시 햇살을 마주할 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눈부신 기적인지 깨닫는다고 하지요. 언젠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즐겁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장성숙 교수의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라는 주문은 결국 그것으로 좋다라는 긍정으로 이어집니다. 일이 잘 풀리면 성공해서 좋고 안 풀리면 그 덕에 인생의 깊은 맛을 알게 되니 더 좋은 것이지요. 실패도 상실도 아픔도 우리 인생이라는 거대한 작품을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한 색깔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이 마법 같은 주문을 걸어주세요. 내 주름진 손도 좋다. 내 고집스러운 성격도 좋다. 내가 살아온 그 고단했던 세월도 참으로 좋다. 오늘 밤은 걱정 없이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창가에 비치는 햇살이 오늘보다 조금 더 다정하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이제 막 시작된 또 하나의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 계절이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은 이미 그것으로 좋은 멋진 주인공들이니까요. 사랑방지기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따뜻한 차를 끓이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늙어가는 이 길이 참으로 따뜻하고 든든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